Hello, I'm Cho Ye-won from We Learn to Share.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We Learn to Share에서 통합사회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을 발표하게 된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 조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통합사회 1단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그리고 원활한 PPT와 내용의 완전한 집중을 위해서 저희 화면은 잠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통합적 관점이죠. 먼저 첫 번째, 시간적 관점입니다. 먼저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커피가 전 세계로 확산한 이유는 과거 커피 생산의 플랜테이션 방식이 도입된 당시에 선진국의 카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이 예시는 커피의 시간 경과에 따른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커피의 확산 배경을 시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적 관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간적 배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로 먼저 보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 기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생활 환경이 열악해 청장년층 인구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도시로 꾸준히 빠져나가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간적 관점을 볼 때에는 어디에서, 그리고 왜 그곳에서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 어디에서는 농촌 지역, 왜 그곳에서는 경제,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빠져나가 결론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에 따라 그 의미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담당하는 관점이 공간적 관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적 관점입니다. 예시를 먼저 보자면,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서구식 음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음료 시장에서 커피 전문점이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커피 소비의 증가를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관점은 사회와 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윤리적 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커피 생산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무역 커피를 소비해야 한다. 이것은 도덕적인 시선, 즉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커피숍 프랜차이즈화를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것은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맥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의 의미와 기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혹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때 정말로 큰 뿌듯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선사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식량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사는 것이 중요했었고, 건조기후에서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때 그 시대마다, 사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은 모두 다 다를 텐데요. 그렇다면 현대 시대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동서양 행복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행복론입니다. 동양의 행복론은 기본 이념으로 유교, 불교, 도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유교는 도덕적 본성을 존엄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리고 도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몸과 마음을 바르게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동양의 행복론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양의 행복론입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에 오기까지 행복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는 행복이 삶의 목적, 행복은 이성적일 때 발현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 진정한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대표적인 학자 두 명,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평온한 삶이,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지시에 따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세 시대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인 근대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칸트와 벤담, 이 두 사상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의무론을 제시한 칸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인간만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상 중 어떤 사상이 옳은지 누가 옳은 주장을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현재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칸트님의 사진이고 이것은 벤담님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고 실현하려면 물질적 욕망과 정신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도록 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의 소중함과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목표와 설정 추구를 해야 하며 개인 내면의 만족감과 사회적 소속감, 또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더 질 높은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맥락입니다. 세 번째 맥락,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정주 환경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저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주 환경입니다. 예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톤도는 쓰레기 매립지 인근의 마을로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즉, 정주 환경은 좁게는 주거 환경에서부터 넓게는 문화, 여가, 자연 환경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쾌적하고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 현대에서 말하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에는 뭐 자연 환경, 사회적 환경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경제적 안정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정말 개인의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필수입니다.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은 먼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필요 충족 경제적 안정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꾸준한 소득 보장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아도 복지 정책이 미흡하면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성은 민주국가일수록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각자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려면 이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를 꼭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위의 세 개 외에 행복을 누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행동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마인드는 행복에 직결되는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덕을 왜 배우고, 왜 내가 남에게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의 물건을 제가 필요해서 훔쳤다고 칩시다. 그럼 친구는 화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친구가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가장 소중한 친구와 싸웠는데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혹은 그냥 나의 시간 때문에 그 친구를 잃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양심을 가책을 가지면서 불편하게 살게 된다면 과연 정말 자신이 행복할 자신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도덕적 사고, 도덕적 감정, 도덕적 성찰입니다. 먼저 도덕적 사고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감정은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과 공감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성찰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도덕적 성찰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며 도덕적 성찰의 중요성을 또한 알렸습니다. 이렇게 사회 1단원의 기본적인 개념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사회를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회를 이해할 때 사례와 예시를 통해 공부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예시로 개념을 이해하면 한 번에 몰입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이해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 네, 사례나 예시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 과목은 제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단점과 장점을 찾으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어른이 되어 대통령을 선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투표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인지 등 제가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생활 조언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사회가 좀 더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공부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 과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지식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좋은 공부 효율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의 이런 조그마한 공부법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 will end my presentation with my small study methods.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leave a comment and please subscribe as well. Thank you.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